김명수는 1896년 평양에서 태어나 1951년 일본 야요야마 뇌병원에서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17년 등단하여 소설 23편, 시 107편을 포함해 수필, 평론, 희곡과 번역물까지 방대한 양의 문학작품을 남겼고요.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과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처음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발표하였습니다. 창조, 폐허 이후의 공인이었고 신여자의 필지, 개벽, 학지광, 여자계의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나해서, 김일혁과 함께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매일신보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는 1924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예혁명, 일명 카프의 김기진과 1939년 김동인에게 공개적으로 저격당합니다. 저격의 내용은 저희의 발언문을 통해 추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삼천리 1호로의 시 금은방을 발표한 뒤 문단에서 사라집니다. 이후 행적은 다른 문인들의 회고록에서만 알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명순의 작품 중 3편의 소설 탄시리와 주영이, 나는 사랑한다, 의심의 소녀와 소설 희곡 2편, 두 애인, 의붓자식을 함께 하실 겁니다. 각 라운드는 2명의 발언자들이 진행합니다. 각 작품 속 화두를 찾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논쟁을 합니다. 발언자들의 논쟁이 끝난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투표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꺼내주시고요. 공연을 시작하면 좋겠다, 녹색 A 버튼. 아니다, 빨간색 B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투표번호 4, 2, 1. 자, 그럼 논쟁의 결과에 따라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의심의 소녀는 김명순 작가의 등단 작품으로 1917년 청춘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인공 어린 소녀 범내와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는 3명 모두 각각 타양 언어를 쓰며 동네 사람들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과 의심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망원경을 쓰고 이들을 바라보는 한 신사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날 밤 바로 대동강에 배를 띄워 마을을 떠납니다. 이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신사가 범내, 아니 진짜 이름 가희의 아버지이며 가희의 어머니는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황진사는 가희의 아버지 조국장을 피해 가희를 데리고 포랑의 객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를 지키기 위한 보호이다, 가희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황진사의 선택이 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진사는 먼저 그 조국장의 폭력으로부터 가희를 보호하였습니다. 조국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작품의 일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장은 3번 철을 바꾸고 첩을 달기도 10여인이라 화류에 놀고 촌백성의 계집까지 희롱하였고 그의 벼럽에서는 주야를 전도하고 놀았다. 이 육의 민에 실어지지 않기가 어려운 것임에 남편의 난행은 부인의 불행과 같이 자랐다. 남편은 친척간에도 끊었다. 전처의 딸은 매사의 틈을 타서 부인을 모함한다. 사랑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청하여도 안 들어 의심받고 학대받고 갇혀 비관하던 나머지에 병든 몸을 일으켜 평양의 별장에서 자살하였다. 저는 조국장이 만났던 여인들을 세어보다가 순간 제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병원을 가시더래요. 이게 셀라니까 손가락이 모자라요. 그만큼 여성 편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조국장은 고통받고 있는 부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인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과연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내의 자살 이후에 조국장은 얼만큼 정신을 차려서 얼만큼 서러워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조부 황진사는 조국장의 첩이 그 총애를 일신에 감으려고 하는 간책이 두려워 가희와 함께 가엾은 혈항에 객이되었다. 이 조국장이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가희가 조국장의 처와 첩들에게 받을 어감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황진사는 그러한 조국장의 행태로 인한 가희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첩들의 시기로 인한 가희의 희생 즉 가희에 대한 폭력의 재생산을 우려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조국장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네,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에게 보호라는 이름 아래에 가해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거가 되는 작품 속 문장들이 많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동리에는 범내라 하는 꽃인가 의심할 만하게 몹시 어여쁘고 범내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온순한 팔구제의 소녀가 있다. 코로나는 무슨 BGM을 내객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없고 동리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는다. 사전에 얘기된 거예요? 범내라는 이 소녀는 그 이웃 소녀들과 사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곧 때를 타서 나물하는 소녀들을 바라보고 섰으면 그 이웃 소녀들은 범내의 어여쁜 용자에 눈이 황홀하여져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백바롱은 반드시 언제든지 야 범내야 야 범내야 하고 부른다. 할아버지가 어디 아프세요? 범내는 가엾은 모양으로 뒤를 돌아보며 도로 들어간다. 옹은 범내의 손목을 끌어 쌀이문으로 들어가며 심심하든 한다. 범내가 이같이 특실이와 이야기한 것도 2년이나 한 동리 앞뒤 집에 살았지만 처음이더라. 소녀의 어여쁜 얼굴에는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다. 8, 9살의 어린 가희는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다. 네,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답니다. 네? 할아버지 황진사는 어린 가희가 친구도 한 명 사귀지 못하게 하죠.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짐 싸들고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외롭게 숨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희는 이 동네에서 범내라고 불리우고 있죠. 왜냐? 가정의 파란으로 인하여 자살해버린 조국장 부인의 일녀 가희니 외양과 심지가 과히 아름다움으로 그 반대로 그 외조부가 개명하여 범내라 한다. 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면 가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가희의 어머니가 당한 폭력의 원인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듯 가희의 아름다움마저 부정하는 이름을 줍니다. 뭐죠? 왜 사건의 원인을 가해자들의 폭력이 아닌 피해자의 아름다움으로 돌리는 거죠? 이건 가희의 어머니에게도 또한 가희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황진사는 다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였던 것은 황진사와 가희가 자살한 어머니 성묘를 다녀온 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황진사는 더 큰 폭력으로부터 가희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에 대동강 외 우뚝 솟은 남벽의 2층 양옥에서도
이 편을 향하여 망원경을 눈에 대이고 바라보는 그 외국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별치 어려운 신사가 있다. 인용한 문장에서 보이듯이 조국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황진사와 법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이라고요? 어떤 근거로요? 언년 어멈은 네. 보고 싶은 법내도 볼 겸 법내의 집을 찾아가 신사의 일을 보아였더라. 그랬더니 옹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며 천연스럽게 원영모에게 감사하였다. 아니 망원경도 누군가 감시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를 않아요.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두 소녀의 담화가 점점 정다워 갈 시에 멀리서 옹의 점잖고 화평한 모양이 보였다. 네, 점잖고 화평한 모양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황진사의 성격인 것이지 아니. 조국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기후 조국장은 부인 생시보다도 가희를 더 사랑하였다. 네, 사랑한대요. 사랑한답니다. 그죠? 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지켜보는 것이 그게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인가요? 아이고 자기 아내 자살시켜놓고서 사랑한대요. 그죠? 아니 그리고 딸을 사랑한다면서 아버지가 자기 딸 감시하는 게 그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굉장히 오류가 있으십니다.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조국장이 제가 자살을 시켰습니까?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자살은 가희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소설 속 이야기가 1920년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고, 네, 조국장이 여러 처와 첩을 두며 아내만을 사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만을 사랑해주지 제 못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조국장이 실제로 딸 가희나 자살한 가희의 엄마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뭐 누굴 죽이거나 뭐 그런 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황진사 역시 가희에게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누구도 가희의 의견을 궁금해하지도 않죠. 조국장도 그랬죠. 할아버지 황진사도요. 네. 또한 가희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떠돌며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불안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단 친아버지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희는 다중 억압의 피해자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래에 있던 시대에 아이의 의견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억압들이, 여러 가지 폭력들이 꼬리를 물었죠. 아니, 이 모든 게 어디서 뿌리 내려지는지 모르시겠어요? 가부장제도죠, 가부장제도요. 결국 가희는 누구랑 살던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화두에서 벗어난 얘기로 논지를 흐리고 계시네요. 미꾸라지 양식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가부장제도를 왜 들먹거리십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황진사나 조국장이나 독인 개기네라는 겁니다. 굳이 떠돌이 생활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건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니까요. 만약 가희가 권력 있는 아버지와 살았다면 가희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권력 있는 아버지이자 네. 권력 있는 친일파 국장의 가능성이 아주 이빠이 높다랬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기요,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의 정치적인 어린 아이의 안전은 정치적인 논쟁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안전 맞습니다. 가희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국장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 왜 바뀌죠? 그게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통제해줄 수 있는 어떠한 안전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장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가희의 삶에 더 큰 공포를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당신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 것인지, 당신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기에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1조, 3조, 13조, 19조 침해! 가희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목록 중 대부분이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가희를 독립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할아버지 황진사도 말입니다. 할아버지 황진사의 선택이 가희에게 치매가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모든 폭력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하고 몸의 일부를 조금 다치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거 없잖아요. 몸의 일부를 조금 다치더라도 생존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죠. 황진사는 본인의 선택이 가희에게 100%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장의 폭력에 대한 보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부장인 황진사의 선택은 폭력적인 사회와 가부장제에 대한 무기력한 수능입니다. 가희에 대한 권리 박탈이고 2차 가해죠. 숨어야 할 사람은 가희가 아닌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결정에 인생을 맡겨야 하는, 그리고 가희가 가희로 지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아마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게 과연 최소한의 폭력일까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시에나 표량객인 가련한 가희에게는 춘향 여인이 돌아오는지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해. 저는 이 문장들이 결국 나쁜 피는 나쁜 피로 결부되는 세상을 비꼬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황진사의 행동이 어린 가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진사의 행동은 그러한 억압과 폭력적인 사회 안에서 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폭력을 감수한 최선의 보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말은 가부장적 규율에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가희도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가희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떠돌며 숨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황진사의 선택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희를 더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자,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를 지키기 위한 보호이다. 초록색 A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황진사의 선택은 보호가 아닌 가희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라는 사람은 빨간색 B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투표가 3, 2, 1 종료. 의붓자식 1923년 7월 신천지에 실린 단막 희곡입니다. 주인공 성실은 심한 객혈 증세를 보이는 결핵 환자이고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영호와 사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영호는 집안 어른들끼리의 약속으로 성실의 이복 동생, 부실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영호를 설득해달라고 간청하는 부실에게 성실은 자신의 연애관, 결혼관, 넓게는 인생관을 밝히며 거절합니다. 성실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영호는 붉은 동백꽃과 얽힌 불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는 동반 자살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성실이와 영호의 동반 자살은 사회 관습을 뛰어넘기 위한 저항이다. 개인의 유미주의적인 탐닉이다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성실과 영호의 동반 자살은 사회 관습을 뛰어넘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인습, 의붓 자식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주체적인 선택이고 행동이었죠. 저는 성실과 영호의 동반 자살은 유미주의적 탐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미주의,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작품이 발표된 1923년은 국권이 이미 상실이 됐고 3.1 독립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현실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좌절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연료 삼아서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아름다움 속으로 점프하겠다.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다. 네, 이게 유미주의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지훈님의 심각한 오류 하나를 정정하고 싶은데요. 심각한. 네, 성실은 의붓자식이 아니죠. 정실 부인의 딸입니다. 아, 영민님. 아, 작가가 그걸 모르고 의붓자식이라고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메타포요. 빼앗긴 자, 박탈당한 자의 이야기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유미주의의 영향이 이 인물을 멜랑콜리하게 만들었고 그런 성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붓자식이라고 느낀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멜랑콜리라뇨. 성실과 영혼은 집안에서 정해놓은 정략 결혼에 의해 스스로의 인생에서 결정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아니, 결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결혼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동생의 남편 될 사람이 아니냐. 뭐 갑자기요? 너희끼리 먼저 사귀었더라고. 영호 아주머니와 너희 시방 어머니가 정해놓은 것을. 영호는 부모 없이 그 아주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아무런 명령일지라도 다 들었대요.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작품을 사회 정치적인 맥락 없이 어떻게 이해 가능한 거죠? 꼭 이 작품을 사회 정치적인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은 육적 충동과 호기심 만족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결혼을 꺼립니다. 나는 영호 씨와 약혼치 않을 것이다. 관습 때문에 못한 거죠? 결혼 생활, 육적 관계는 내게 큰 금물이다. 관습 때문이죠. 결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자기 주장이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그 영호와 성실이 먼저 사귀고 있었죠? 네, 둘은 사랑하는 사이죠. 그런데 계모가 둘의 결혼을 방해합니다. 아니요,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성실은 결혼 제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영호를 성실이 아닌 자신의 친딸과 맞춰준다. 친딸이 영호를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성실은 연애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임을 밝혀둡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차별과 가부장제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사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 이뤘잖아요. 결연하게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정확한 이뤄냈습니다. 거죠. 그리고 육적 관계를 혐오하기 때문에 결혼 따위가 필요가 없죠. 성실과 영호는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항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의붓 자식이었으니까요. 의붓 자식 아니라니까요. 메타포라고요. 메타포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육적 관계는 내게 큰 금물이다. 성실은 그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사랑만을 원하죠. 근데 금욕주의랑 유미주의는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지훈님, 네? 반대 지점이 아니고 이건 그냥 각기 다른 겁니다. 그 유미주의는 미적 쾌락을 중시하지 않나요? 쾌락을.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같이 짧은 사람을 자신의 실생활 위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략결혼 때문에 잃어버렸죠. 다시 찢어서 돌려오려면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소원해야겠습니까? 사랑을 아름답다고 찬미하는 그녀의 태도는 유미주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현실에서 쉽게 망가져 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한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네. 집안이 망하려니까 계집애가 울긴 왜 밤낮으로? 넌 집이 없니? 밥이 없니? 남의 집 과부로 얻어서 딸 둘이나 데려왔더니 하나는 병신, 하나는 독사같이. 요년이 점점 악독하여 가는구나. 제 어머도 독한 계집이었다. 뭐가 심해요?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말들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그 시각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의 이게 권리입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계속 억압, 학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성실은 충분히 부르주아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하인 둘, 소동 둘, 심지어 주치의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성실은 누리지 네? 못했고요. 그리고 성실의 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단으로 만든 휘장, 대리석 침대. 여러분 대리석 침대에 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쟁과 눈으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네? 봤으시냐고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 뭐야? 뭐야? 아, 피아노! 네, 피아노. 있을 수 있죠. 1923년의 피아노는 재벌입니다. 그냥 재벌이에요, 여러분. 네? 어떻게 이거를 억압이랑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자, 있습니까? 영민님이 정확히 유리하신 부분만 빼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만큼 넓은 침실을 나타내. 넓잖아요. 그러나 문창은 없고 전면에 미가지만 열어젖혀서 잠옷 관을 옆으로 갔다면. 네, 맞습니다. 넓습니다. 네,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곳에 창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넓으면 앞서 뭐합니까? 훔칠 수 있는 말씀드렸듯이 구멍이 단 한 성실은 개도 결핵 없는데요. 환자입니다. 결핵 관이 환자에게 마치 찬바람을 관자자 굉장히 위로 위험합니다. 들어가는 그 관이요. 아, 관. 네, 그건 관이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묘사입니다. 성실 유학 다녀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성실 유학 다녀왔습니다. 영호 또한 유학까지 다녀온 청년이며 의사 신분에 집안의 온실에서 직접 꽃을 기르는 여유까지 가진 유학을 사람입니다. 다녀오면 억압받고 학대받은 사실이 아니, 사라지는 유학 다녀오면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실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대체 이 작품에 어디에 억압받고 학대받았다는 정확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요, 제 얘기는. 무대 뒤에서 내 위에 울며 부르짖는 소리 들리 50여의 꾸짖는 소리도 들리 저 소리면 들리 동생의 울음소리 아이, 세상에는 저렇게 아프게 부르짖는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저렇게 아프게 부르짖네 사돈의 얘기 더 그냥 정현주는 확실히 무책임하다. 인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기침, 다시 방바닥에 엎드림, 기절함, 무대 뒤로 사람 때리는 소리 들림, 성실, 몸을 비꼬며 소리쳐 부르짖음. 아이고. 동생아! 얼마나 아팠니? 용서해라! 나는 가서 말리지 못했다. 동생아! 인생이란 그렇게 아픈 것이다. 기름이 말려서 등불이 꺼지기 전에 우린 돌아가자. 거긴 자비하신 어머니가 기다려준다. 손을 봐. 성실은 이런 사회에 분노하고 처참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폐결핵으로 피아노 아래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실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빼앗긴 채 모든 결정권을 잃은 채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이로 남고 싶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빼앗긴 이들의 마지막 저항이 죽음인 것은 현대에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빼앗긴 자들의 시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억압, 학대,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죠? 제가 이쯤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이 확산이 되면서 유교적인 규범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신여성과 모던 보이들은 이 사랑과 연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연애는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회참리로 유명한 윤신덕과 김우진의 현해탄 동반 투신 자살도 그 예로 볼 수가 있죠. 1920년부터 40년 무렵의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보면 자살, 정사 이렇게 분류되는 기사만 8,000건이 넘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사는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신여성, 성실이죠. 모던 보이, 영호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미쳐 죽는 것을
절대미의 극치로 칭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유미주의적 경향이 만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윤심덕과 김명순의 주인공들은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 상황으로 물타기 하시려는 시도는 좋았는데 물타기라는 다들 시도. 억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실 씨는 전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빨간 동백꽃이 동백꽃이 떨어진 빨간 동백 주님 제가 혼자 하셨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을 연애하는 처녀로 보지 않는 모습. 사람들이 각종의 아름다움으로 기분 따라 변하는 모습. 마비란 것과 두려움을 모르는 모습. 미워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한마디 풍설도 남기지 않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내 가슴에 미동하는 병균일지라도 남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엎드려 흑흑 느낌. 이 경성 안에서는 다시 못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다시 배웁시다.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침대 위에 사지를 쭉 펴고 바로 눕다. 이렇듯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갈망합니다. 성실과 영혼은 그 시대의 신여성, 모던 보이로서 사랑에 미쳐 죽는 절대미의 극치를 실현했습니다. 절대미의 극치를 실현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실과 영혼은 죽기 바로 직전 우에노 공원에서의 만남을 회상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우에노 공원이 실제 작가 김명순이 강간을 당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처녀로 비유되는 이 동백꽃은 땅에 떨어진 채 점점 시들어갑니다. 극중에서 성실은 이 떨어진 동백꽃으로 은유되죠. 네, 은유, 떨어진 동백꽃은 김명순이 겪은 강간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작가의 트라우마적 사건이 떨어진 동백꽃으로 표현된 겁니다. 빨간 동백꽃이 떨어진 것을 연애하는 처녀로 보지 않는 곳으로 마비란 것과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 어두움을 모르는 곳으로 미워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한마디 풍절도 남기지 않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내 가슴에 미동하는 병균일지라도 남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성실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떨어진 동백꽃에 비유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가해진 박탈과 강간 사건에 대한 저항의 표현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아름다움만을 탐닉하려는 유미주의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훈님 발언 중에 박수를 외치십니까 지금? 네, 지훈님 발언 중에 은유, 뭐 암시, 비유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유미주의 문학에서는 정확한 말의 사용보다는 이렇게 은유나 암시적인 비유 사용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유미주의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생관,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미적 가치를 동반 자살로 완성시키고자 한 두 사람. 그들이 추구한 사랑에 대한 숭고한 가치 실현을 축소, 퇴색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영혼은 영적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모함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부질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저항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성실은 죽어가고 있었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과 영호의 동반 자살은 사회 관습을 뛰어넘기 위한 저항이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초록색 A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영호의 동반 자살은 개인의 유미주의적 탐닉이다에 동의하시는 분은 빨간색 B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날 3, 2, 1 종료. 탄실이와 주영이는 1924년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미완으로 남은 소설입니다. 유실된 회차도 있으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요. 작가의 아명과 동일한 탄실이라는 주인공의 유년과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는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 여성과 남성, 가부장과 축첩제도 속에서의 억압과 이에 따른 저항과 복수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도 분명하게 스스로를 내부적 혁명가로 부르고 있듯이. 글쎄요. 저는 탄실을 내부적 혁명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승리 씨께서 내부적 혁명이란 무엇인지, 왜 혁명가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탄실의 행동이 인정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이는 끝내 이기주의자인 일본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속았지만 탄실이는 그 반대로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의 생활과 감정에 동화된 조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다. 탄실이의 복수는 주영이와는 다르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사람이 아닌 동족, 즉 조선 친일파들에게 기생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무시, 학대를 당했습니다. 탄실이는 당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던 조선 사회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러한 행동들이 적극적인 여성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부적 혁명가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민 씨의 주관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작품 안에서 탄실이가 내부적 혁명가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존재하나요? 제가 알기로 탄실의 의붓오빠가 탄실에 관해 언급하면서 내부적 혁명가를 외부적 혁명가인 주영이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딱 한 장면만이 내부적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인데요. 이마저도 탄실의 최측근이었던 의붓오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보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습니까? 나는 남반 못한 처지에서 나서 기생의 딸이니 첨년의 딸이니 하고 많은 업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생장하는 나라는 약하고 무식함으로 역사적으로 남에게 이겨본 때가 없었고 늘 강한 나라의 업심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경우에서 벗어나야겠다. 지금의 한마디 욕, 한치 미움이 장차 내 영광이 되도록 나는 내 모든 정력으로 배우고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첩이란 이름을 듣지 않을 정숙한 여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나는 다른 집 처녀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부인의 딸이란 팔자가 아니니 그 대신 공부만을 잘해서 그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탄실이는 자신의 주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남성 중심의 억압된 사회 속에서 복수하고자 자신의 강점이었던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주신 문장을 다시 한번 짧게만 읽어볼게요. 내가 생장하는 나라는 약하고 무식함으로 역사적으로 남에게 이겨본 때가 별로 없었고 늘 강한 나라의 업심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경우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첩이란 이름을 듣지 않을 정숙한 여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다른 집 처녀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부인의 딸이란 팔자가 아니니 그 대신 공부만을 잘해서 그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탄실이 가지고 있는 다짐은 결국 나는 기생의 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공부를 잘해서 나는 정숙한 여자로 인정을 받아야겠다입니다. 아쉽게도 탄실의 행동은 그 어떠한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신분 상승을 위한 전투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자, 나는 혁명가라고 해서 무조건 외부에 영향을 끼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 사회에서 기생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도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아니죠. 그녀는 그런 모순된 사회 문제에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순 안에서 맹목적으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를 점령하려 했죠. 탄실이를 극중에서 혁명가로 인정받았던 주영이와 비교해보는 문장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영이는 중류 이하 가정에서 초라하게 자라났지만 탄실은 대동강가에서는 제일 호사하는 호화로운 집에서 자라났으니까요. 중량. 그리고 탄실의 교만함과 욕심스러움을 못 가졌습니다. 탄실이가 정조를 잃고 그 사나이에게 달려들던 생각을 하면 어찌 한낱 여자가 그다지 지독한지 치가 떨려집니다. 결코 그 남자를 사랑도 안 하면서 다시는 육체적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하면서 강제로 한 남자의 일평생 행복을 휘지부지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탄실은 충분히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월적인 계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21회차 연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는 것의 죄는 큰 것이다. 몇 줄 뒤. 단지 무식한 탓에 모르는 탓에 드디어 자유를 잃고 자기를 잃었다. 자기를 잃은 사람은 독립생활을 못한다. 마치 정신병자가 길바닥을 마음대로 헤매면서도 온갖 자유스러운 추대를 다하면서도 무엇에 더러운 종인 것과 같아서 이미 자리를 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자, 탄실에게 공부한다는 것, 안다는 것은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말 목소리는 정말 좋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 달콤한 목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승민 씨가 인용하신 문장은 소설 속의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탄실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요. 탄실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맥락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오히려 탄실은 굉장히 관습적인 여성상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관습적인 여성상이었다고요? 예. 탄실이는 끊임없이 불합리한 사회 관습에 저항을 했습니다. 오, 저항하려 했다고요? 네. 오히려 남성 권력에 편승했던 탄실에 관한 묘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그는 늘 일본 사람에게 친절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조선서 결심한 1인에게 대한 복수, 또 그 큰 집과 빚쟁이에게 품었던 원형까지라도 쉽사리 흐려졌다. 그는 조선에 있을 때와 같이 입술을 깨물고 공부하지 않았다. 중량. 그는 공부하려고 책을 들면 태영세의 언어, 행동이 또다시 눈에 버려서 책을 그만 덮게 될 때도 많았다. 중량. 탄실의 마음이 다만 맹목적으로 키 작고 보잘것없는 태영세를 꽉 붙들고 싶었다. 탄실에게 공부란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고 경쟁력 있는 남성과의 교제라는 더 강력한 수단이 들어온 순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승민 씨,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나요? 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탄실의 자유연의 추구는 공부와 마찬가지로 억압된 사회제도로부터 자기 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자유연애라는 말보단 수단적, 이익추구적 이성교제 뭐 이런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 결정권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정해준 혼인 상대가 아닌 자신이 고른 상대와 교제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력욕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성, 그것도 일본 군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독립적인 여성의 길이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민 씨 외람된 말씀 좀 혹시 친일파? 아, 승민 씨가 탄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명백한 비약이죠. 자,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들어보시면 비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좀 그만 좀 나오세요. 아, 언제까지 나오세요? 평양서 그 남편 생시에 빚을 지은 사람들은 서울까지 따라와서 산월모녀를 괴롭겠다. 그리고 속히 갚지 못할 형편을 말할 때는 탄실이를 기생이나 붙이시오. 기생이 넣을 것 같으면 단박 명기소리 듣게 되리다. 아니 얼굴이 부와 재주가 있어 왜 저희를 기생에 넣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근데 오히려 탄실에 이기심을 보여주는 장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 뭐 탄실이가 기생의 딸이니 기생이 되라고 강요받는 게 이기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빚쟁이들의 핵심은 기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돈을 꿨으면 어떻게든 돈을 갚으라는 건데 탄실은 아무 경제활동도 안 하고 도피성 일본 유학만을 꿈꾸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탄실의 빚은 누가 남긴 거죠? 그녀의 가족이 지게 된 빚이죠. 아니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거죠. 예? 이것 또한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알겠어? 사석에서는 참 예의 바른 친구인데. 예.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집안의 빚을 변상하는 게 여성 차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비로소 부친의 사랑도 허사였던 것을 알았다. 자기만을 귀해하던 부친이 그 아들 정택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탄실의 것은 다 전당에 넣은 채로 운명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탄실의 아버지는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다 자신의 아들에게만 남겨줬습니다. 그래, 당연하죠.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본처의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차별이지. 뭐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아니요. 되세요 지금? 아버지의 뜻에 서운함을 느꼈더라도 가족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탄실은 기본적으로 무책임한 인물입니다. 책임하다뇨. 아 정말. 여러분, 탄실 있는 피해자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그녀 자신만큼은 어떻게든 기생의 딸 신분을 벗어나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산오리를 무엇인지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꺼렸다. 허나 탄실은 결코 그 모친을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첩의 딸, 기생의 딸이란 말이 듣기 싫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명예심 많은 처녀였다. 그래요. 탄실이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평가하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주엽 씨도 아시다시피 그 후반에 그녀는 그 일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과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주엽 씨께서는 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쳐야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의사 윤봉길, 그 시대의 명백한 외부적 혁명가들이죠. 글로써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던 시인 윤동주, 일제 언론 탄압 아래서 용감하게 기사를 작성했던 1920년대 조선일보 기자들, 불령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제에 협력하길 거부했던 수많은 제일동포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내부적 혁명가가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추구했던 모든 이들을 내부적 혁명가라고 일반화시킬 생각이십니까? 주엽 씨도 아시다시피 탄실이와 주영이는 김명순 작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탄실이는 작가 자신을 의미하죠. 성폭행과 사회 인습, 가부장제의 폭력, 거기에 더해진 김기진, 김동일을 비롯한 많은 남성 문인들이 공개적으로 퍼뜨린 악의적 루머와 미디어를 통한 2차 가해, 가혹하게 퍼부어진 재난 같은 폭력에 맞서기 위해 자전적 서서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수와 저항을 단순한 사적 욕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탄신이는 내부적 혁명가이다. 동의하시는 분은 초록색 A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탄실이는 내부적 혁명가가 아니다. 빨간색 B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투표마다 3, 2, 1 종료. 나는 사랑한다. 이 작품은 1926년 8월부터 9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영옥은 평양 재상가인 서명호와 8개월 전 결혼하여 현재는 경성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자 뒤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이 집은 주인공 영옥이 7년 넘게 흠모해왔던 최종일의 소유입니다. 최종일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죠. 영옥과 최종일은 정자에서 다시 만납니다. 사회적 이상과 학문을 서로에게 격려했던, 마음에 품었던 사랑을 깨달으며 이 사랑을 남편에게 밝히게 되죠. 그날 밤 최종일의 집에는 이유 모를 큰 불이 발생하고 그 불더미 속에서 나는 사랑한다 라는 소리가 들리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희는 영옥과 종일의 사랑은 숭고하며 그들의 삶에서는 지켜야만 했던 유일한 가치였다 라는 입장과 사랑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가치 구현은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타인과의 약속과 책임이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사랑한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을까요? 뭐가 이상하죠? 바로 동사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유일하게 제목에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 어떤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어떤 한 서자처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한다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작가 김명순도 1920년대 일제강점기 주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결혼제도를 보다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주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설 속 영옥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왔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해볼게요. 더러운 교장의 음모를 읽게 되자 8개월 전에 이 서씨와 결혼하였다. 주인공 영옥은 교장의 음모를 읽게 되자 그 속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서씨와 결혼하여 박영옥에서 서영옥으로 성까지 바꾸었습니다. 그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반습을 따르던 걸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서영옥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있을 위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는 결정이었습니다. 헌데 그 아씨가 2달 전에 대단히 이 정자를 좁게 보시고는 처음에는 한 칸방만 빌려서 혼자 와서 계시겠다더니 그렇게 4분이 오셔서 함께 살림까지 하시게 되었답니다. 평안도 재산가인 남편 서병호는 평양에 있는 좋은 자기 집을 놔두고 동숭동, 서울 동숭동 정자가 딸린 별채로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는
더 이상 생활고를 겪지 않아도 되고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 시대에 원한다면 음악회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서영옥이 남편 서병호와의 결혼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겠죠. 해묵은 밤나무 그늘이 그 창가에 햇빛을 비추지 않는 삼간 밤 속에는 그 주인 서병호가 무엇을 지키는 듯이 아랫목 고려 위에 앉아있고 그 안에 영옥이가 윗목 책상 앞에 앉아서 돌부처가 된 듯이 두껍다란 책을 보고 앉았다. 지난날의 백모랑 같았던 화려한 얼굴에 초초한 심사를 간신히 낯빛에만 올리지 않은 그는 불쌍한 정을 자아내도록 여위고 수척한 여자였다. 숨이 막히네요. 여위고 수척한 얼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당신 또 아침 안 잡수소? 아이고, 얼굴색 봐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파랗게 죽는 것 같구려. 제발 하루반이 할 때 그 책 좀 이따가 보아요. 아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유모, 밥상 들여오. 내 수저는 내려놓고 하였다. 당신 또 아침을 안 먹을라우? 하고 주인은 퍽 근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 남편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 서병호야말로 피해자 아닌가요? 만두 팔던 거지 계집을 사랑해서 열렬히 청혼하여 결혼했는데 정작 아내는 난 딴 사람 사랑한다. 난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영옥과 불륜남 최종일의 사랑이 그들에게 유일한 가치였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인 겁니까?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은 정리되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서병호 씨를 퍽 사랑하려고 힘을 써왔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학대할 수가 없어졌다. 하고 창연히 말을 끊었다. 순이는 측은한 듯 눈물을 흘리며 그 누더기 옷이나 벗고 이야기하려무나 이 더위에 영옥은 더 감격한 음성으로 호소하듯이 내게야말로 이 옷은 골룡포란다. 나는 그 전에 교사 노릇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였지만 서씨와 결혼한 뒤로 방향 잃은 동경에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옷을 입어보고 위로를 삼았다. 누더기 같은 옷은 종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더운 날 더운 옷을 입어도 왕의 옷처럼 느껴질 만큼 종이를 향한 영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륜남 최종일이 떠오르는 옷을 남편 보란 듯이 입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남편에게 모욕감을 주자는 것 아닌가요? 서병호에게 보여주려고 입고 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서병호의 눈을 피해서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아무쪼록 나더러 공부 잘하라고 하면서 5, 6년 후에는 내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공부 잘하여서 사회를 위해 일 많이 하는 여자가 되라고 하더라. 최종일이 7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영옥에게는 절실했던 말이고요. 그 말을 떠올리려고 그때 입었던 옷을 보란 듯이 입고 있는 거네요. 영옥은 남편에 대한 책임감,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건가요? 부부간의 책임은 남편에게만 있는 겁니까? 영옥의 친구 순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한 가난한 여자로서 얼어 죽는 것을 제 죽는 것보다 무섭게 알았던 여자입니다.
그는 불행한 겨울의 서 선생님의 열정에 속아든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마음속 밑에 있던 그 동경조차 일시 그를 잊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겨울에 잊었던 동경이 남편의 열정으로 얼어 죽을 불행에서 벗어나자 그제서야 동경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서병우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요? 영옥이가 나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믿고 갈 데가 없어서 내게로 왔던 영옥이가 병으로 나를 싫어하면 했지. 당신이 꿰어낸 것이구려. 그 꿰어냈다는 그런 말은 사랑하는 이들의 인격과 세기와 시대 그리고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다. 라고 작품 속에서도 반론하고 있습니다. 합리화가 매우 지나치시네요. 아까 의붓자식 작품에서 나왔던 동반자살의 선택이라면 부당한 가족 제도, 사회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그거 저항 아니라고 제가 아까 윤미주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안 그래도 큰 오빠가 계신 열받아 방송! 전 두고 다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인격, 세기, 시대, 스스로에 대한 모욕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옥, 서병호, 최종일의 문제는 결혼한 여자가 불륜을 하는 사랑 이야기이지 사회 구조, 이런 거창한 억압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 씨는 부르르 떨다가 도전하듯이 여자 된 버릇이 남자 앞에서 어려운 문구를 늘어놓는다고 장한 것이 아니오. 어서 내 아내를 찾아내시오. 설마 저기 돌아서는 저 거지 계집이 아내 서영옥이는 아니겠지요. 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비 오는데 음악회에 간다고 나더러는 가잔말도 없이 자기 혼자 갔다 오는구려. 그게 어디 남의 아내 된 버릇입니까? 그도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하겠소이다. 계집, 돈, 버릇. 네. 서병호는 아내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산 장식품 같은 거죠. 이 말만 딱 빼서 보면 그런 인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안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심한 말인가요? 서병호가 다른 작품 조국장처럼 첩을 두고 육적 쾌락 생활에 빠져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사랑만을 바라고 서울에 함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일까요? 감시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감시입니다. 자기 물건 없어질 거.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음악회를 가고 음악회 다녀온 뒤로 뭔가 야구리한 이상한 기운이 보이고 또 아내 친구들이란 이들은 남편을 찾아와서 약올리는 듯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이 내가 지금껏 쓴 돈이 많다, 아깝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영옥이가 남편에게 유발한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0년 오늘 현재 간통죄 폐지, 이혼율 증가, 졸혼과 같은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순애보, 순정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잘 와닿지 않으면서 왜 이들의 사랑은 지금도 손가락질 받아야 할까요? 100년 전 일제강점기 그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년 전이고 현재고 불륜이 지탄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영옥과 최종일은 두 사람의 사랑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통보하면서까지요. 이런 맹목적인 가치 부여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타인과의 약속과 책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결말, 이유 모를 큰 불, 서 씨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불이 났습니다. 저라면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당신을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 목적어가 빠진 말을 합니다.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의지이자 동반 자살로 추측합니다. 네. 추측이죠.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 그럼에도 지키고 싶었던 죽음도 불사한 사랑. 그렇기에 그들의 사랑은 숭고하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지켜야 했던 유일한 가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생명을 걸고 오래 싸웠었다. 서 씨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저녁에 동중동 최정일의 산정에는 큰 불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좋은 집이 탄다고 서러워하였다. 그러나 그 불더미 속에 소리 들리어 이르되 사랑하는요, 아름다운 말 전부는 너의 이름이다 하고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하더라. 네, 영옥과 종일의 사랑은 숭고하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지켜야 했던 유일한 가치이다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초록색 A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가치 부여는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타인과의 약속과 책임이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빨간색 B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3, 2, 1 종료! 두 애인은 1930년에 발간된 작품집 애인의 선물에 수록된 희곡입니다. 주인공 기정은 남편과 육체적 관계없는 결혼생활, 정신적 자유연애 허용, 평생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계약 결혼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교육과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브리주의자와 사회주의자였던 두 애인의 부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금욕주의적 연애에 실패한 그녀는 결국 남편의 품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다룬 모든 작품에 죽음이 있네요. 이러한 기정의 행보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기정은 사회개혁을 열망한 사회운동가이다. 자기 만족을 위한 나르시시스트이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공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사회구조랑 연관시키면 암 논쟁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시되었던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 그녀가 결혼 전 제시한 약속입니다. 저희는 나를 아무 구속 없이 영원히 살린다는 약속을 지키는 인간. 아무 구속 없이 영원히 살린다는 약속의 내용에서 보이듯 기정은 종속적인 결혼관계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구속 없는 삶이 뭘까요? 남편이 말하죠. 괴로운 웃음을 띠고 오늘은 당신의 제일 첫 애인인 김춘영 군을 만났고요. 바로 다른 남자를 숭배하는 일입니다. 또 유모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씨께서는 단벌옷을 팔아서 미천을 하여 가지시고 헌책 장사를 하여 근근 생활하실 때도 김 선생님, 리 선생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다른 남자들 생각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는 그때마다 고귀한 명목을 들먹입니다. 이상, 숭배 같은 것들이죠. 저는 기정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던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남자들 김춘영과 이관주 말씀이십니까? 네. 네, 김춘영은 청교도적 히브리주의자라고 나오죠. 그 말이 좀 생소하겠지만 종교적인 지도자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관주는 인간 평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전 오히려 이 두 사람으로부터 기정의 사회적, 종교적 관심이 싹트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다른 남자들 생각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점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더 보시면 책을 팔아다가 어느 회에 기부하고 오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간 곳은 사회운동으로서 화재민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녀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사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불우한 화재민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사회운동가라고 불릴 정도의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매달 2만 원씩 기부하는데 이 정도면 신문에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은 말합니다. 이쯤에는 나만이 전부 책을 바꾸어 사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고고학자가 아닌 이상 전시에 그릇된 상상과 신앙으로부터 써진 것을 전부 바꾸어서 새 시대의 실험적인 자연파의 것과 상대파의 것과 진화파의 것들 과학적 서류와 바꾸어야겠는데 그릇된 상상과 신앙으로부터 써진 것을 전부 바꾸고 싶다. 개혁의지 보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개인의 의지에서 확장되고 있는 지점도 보입니다. 정리하면 기정은 변화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직접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사회적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을 넘어 타자와 연대할 수 있는 지점까지도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이 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홍진 씨가 사회운동이라고 주장하시는 기정의 행동의 동기를 좀 볼까요?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영구히 사람의 본능을 지니고는 지키기도 어려울 헤브라이즘의 금욕주의 책들을 함부로 사들였던가. 그러나 나는 김춘영 씨의 일을 본받던 것이 아닌가. 이거 애인이 김춘영 씨 따라서 책 샀나 본데요. 아니 그리고 그녀가 무슨 학자인가요? 그저 몇 번 그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사상가들도 한평생을 연구한 학문인데 본인이 뭐라고 모두가 읽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겁니까? 일종의 자만 아닙니까? 그 몸에 불을 켜는 것 같은 느낌의 책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 뭐라고 할지 모르는 어떤 생각들이 단 한 권의 책을 딱 한 번 읽었을 뿐인데 그 유레카처럼 선명해지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낡은 비유. 김춘영은 기정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변하는 것, 이게 왜 자만입니까? 인간은 늘 이렇게 진화해온 것 아닌가요? 유레카처럼 선명해지는 순간 있죠. 그치만 모두가 읽어야겠다고 하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닐까요? 그녀가 책 읽으라고 누구에게 강요했습니까? 남을 위해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고 방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고 방식이 자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아니고 왜 자만으로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 맛있으면 무조건 남들 입에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으신가 봅니다. 사상의 환경으로, 실제의 환경으로 목적 없는 길을 가는 무엇같이 지독히 내 생활은 쓸쓸하였소. 그래서 더 어느 편으로나 목적을 가지고 싶은 본능의 충동인지 늘 사상 방면, 신앙 방면으로 같은 사람으로의 숭배자를 구하였었소.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변화하려는 게 아니라 쓸쓸한 감정을 벗어나기 위한 걸로 보이네요. 애정결핍 같은 건가? 이 장에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때라도 당신이 내게 돌아오는다면 온갖 여자의 후대를 다 버리고 당신의 박대를 받아 내 모든 사랑을 다 버리고 당신의 미움을 받으러 돌아올 것이오. 이에 기정이 말합니다. 나는 어느 존경할 만한 양반을 미혹시켜가지고 최후 피난처를 삼으려 할 만치 구구한 생활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독립적이요. 친모, 저기 있는 슬리퍼 좀 집어다 줘요. 하니까 친모가 아유 참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려. 그
외출하신 때는 마루 앞에 놓아두라고 하시던 것을 저는 정신이 그렇게 없답니다. 친모는 빨간 슬리퍼를 마루 끝에 놓아줍니다. 네. 구구한 생활을 하지 않은 건 맞아 보이네요. 독립적인 건 전혀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이 친모 해고당하지 않았나요? 그 뭐라고 그 기정이가 사회사업 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나가라고 했죠? 멋부리면서 사회사업 운운할 생각 말고 자기 집 고용불평등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 부활인, 책만 읽는다 뭐합니까?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문에 대한 탐닉 역시 내현적 자기애가 드러난다고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집단이나 종교, 이데올로기 등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기정은 그럴듯해 보이는 사상에 편승하고 자신과 이상을 같이 한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의 남편을 숭배합니다. 기정이 학문에 몰두하고 사상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탐닉하는 자신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적 허영이죠. 아, 그 듣자 하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프레임하는 거 논쟁 아니라 선동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끼워 맞추다니요? 아니, 대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기정이가 그런 종교랑 학문을 탐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알아요, 예,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저기 실현을 하세요, 실현을. 지금 리딩 하고 있잖아요, 리딩. 나는 단지 더 잘 살기 위하여 나의 이상을 찾을 뿐입니다. 아무도 이르지 못하게 한 자리에 어느 결점을 덮은 인격을 안치고 내 희망 전부를 걸어 불행한 내 몸을 숨길 내 집이 없구나. 이런 때 내 발을 내 자유로 옮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 희망, 자유 그 위에서 아닐까요? 그러니 내 마음이 키 잃은 배 모양으로 바람결을 따라 청교도인 김춘영 씨에게서 사회주의자인 미관주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오. 김춘영, 미관주, 애인들 때문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죽어가는 기정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보면 당신은 얼마나 나를 호화롭게 하여 주시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마음까지 부유하신 어른이어요. 내가 이번에 죽어 다시 사람이 되고 또 여자로 태어나거든. 꼭 당신 같은 어른에게로 정말 시집을 올 터입니다. 아까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더라? 그 기정이 종속적인 결혼 제도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했었나요? 네, 거부했죠. 꼭 당신 같은 어른에게로 정말 시집을 올 터입니다. 이런 걸 거부라고 하던가요? 죽음을 앞두니까 쓸쓸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또 누군가, 남자,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존이 아닌 인정입니다. 그 아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그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죽어가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걸 의존적이라고 보시는 건 이미 색안경 끼고 인물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의 왜곡된 시선, 표피적인 이해가 결국 기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왜곡된 시선, 표피적인 이해가 기정을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었죠. 저는 기정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회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은 그것을 버틸 수단으로 학문이나 숭배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인용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여자를 다 선생님 부인 따위의 야욕밖에 안 가진 줄로 보아서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선생님은 나를 모욕하여야 합니까? 기정은 자꾸 자신을 이상적 존재에 위치시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이상적 형태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남편이나 유모, 다른 부인들 같은 타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정은 사회운동가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했던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은 사회 제도 속에서 자유와 독립을 희망하며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탐구 의지와 자신에 대한 고찰은 나아가려는 개용 욕구이며 그녀를 억압하는 사회적 관습을 타파하는 사회 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은 사회 개혁을 열망한 사회 운동가이다. 녹색 버튼 A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정은 자기 만족을 위한 나르시시스트이다에 동의하시면 빨간색 B 버튼을 눌러주세요.
1924년 작가 김기진은 신여성의 편집기획 신여성 인물평에 작가 김명순과 김원주에 대한 공개장을 게재합니다. 이 중에 작가 김명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편네가 경계 앞에서 가루분을 가르고서 일어설 때 앞치맛자락에 분가루가 날아 떨어지는 냄새, 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연령에 비하여 말하면 어디로 보든지 17, 8 내지 20 전후의 여자가 아니라 30 내외의 중년 여자라는 것이 가하고, 피부에 비하여 말하면 남자를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기름기 있고 윤택하고 보드랍고 폭신폭신한 피부라고 하는 이보다도 오히려 유격에 거친 윤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회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마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북돋아가는 그러한 피부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재산 있고 양반인 조선의 소부르주아 계급자의 가정의 공효를 배경으로 한 유한 계급의 감정의 유희를 그려내고 저급한 저희 취미와 흐리멍덩한 현실 긍정의 속정주의와 조선제 데카당스 취미의 고취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평양태생으로 어머니가 애매 여성이었으며 김명수는 의붓자식이다. 하여간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이성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김명순의 성격이라든지 또 무슨 다른 점을 위하여서이든지 간에 대단히 좋지 못한 원인이 된다. 나는 성욕적 생활에 무절조하다느니 보다는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을 본 경험이 없다. 평안도 사람의 기질과 굳고도 자가 방어하는 성질이 많은 천성과 여성 특유의 애상주의에다 연애문학 서류의 팽기치를 더해 의붓자식이라는 환경으로 부부정하게 휘어져 처녀 때에 강제로 남성에게 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한층 히스테리가 된 데다 외가 어머니의 불순하고 부정한 피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동정은 일관되지 못하여 그것이 그의 문학과 인격에 나타난다. 김명순이 유미주의 문학을 한 것은 잠시 동서하였던 작가 임루월의 영향일 뿐이다. 모든 여성은 그처럼 남성에 따라 생각이나 지향이 쉽게 달라진다. 김명수는 이미 과거의 여성이며 해바라기에 꽃이 떨어지듯이 시들 것이다. 김기진의 공개장에 대해 김명수는 반박문을 준비했고 이 글이 다음 호에 실린다는 광고가 나갔지만 실제 송년 후에 반박문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편집 후기에 짧게 사실이 전부 틀리어 없는 말을 조작한 것이 많고 전부 앞뒤 말이 맞지 않아 모순뿐인 것을 들어 부인하는 말씀이 있고 또 변명과 반박에 관한 원고가 왔다. 즉 작가 김명순의 반박문이 있었지만 게재되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변명과 부인, 반박이었다고 편집자가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박의 기회를 뺏은 것으로 보이죠. 그때 신여성의 편집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입니다. 김기진은 방정환과 백조 동인이고 개벽으로도 연관되어 있었죠. 김기진은 스스로 소위 예술인이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들의 머리 위에 바늘 한 개씩 꼽아 놓으소서 라는 편집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남의 개념을 따다가 모방하며 미를 슬프게 부르짖는 인생들 위에 저주가 내리리라. 이걸 김명순에게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기진이 실제 타겟으로 삼고 싶었던 건 김명순이 아닌 유미주의자 임월화였다는 거죠. 남성 문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피해 그가 생각하기에 좀 더 수월한 상대인 그가 여성, 생각하기에 좀 더 수월한 상대인
첩의 딸에게 펜을 들어 인신공격한 것이죠. 반박의 기회마저 공개적으로 빼앗긴 김명수는 자신에 대한 오해와 저주에 대한 열매로 시집 생명의 과시를 출간합니다.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가는 늘 글을 통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반박문, 시, 소설, 번역물, 희곡을 써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죠. 김기진의 공개장이 나온 1924년 한 해만 해도 15편의 시와 수필 4편, 번역시와 소설 3편을 연재 발표합니다. 늘 문장을 통해 자신을 말하고 싶었던 작가의 방법으로 우리는 김기진의 공개장을 반박합니다. 김명순의 작품 속 문장입니다. 대청 너머로 보이는 수원에는 살구꽃과 개나리가 낭만이 피어 있으며 멀찍이 폐를 잡은 벽돌담 밑에는 드물게 선 수양이 푸른 실을 느럭느럭 흔들고 봄새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노곤하다. 당신은 이때부터 영원히 내 아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현실에 끌어내려 볼 때에는 거의 다 당신같이 상처받게 되는 것이요. 역시 당신은 아름다움이요. 물망초야 물망초야 저 냇가에 노르스름이 피어 뚜렷한 달만 보는 그 월견초가 아닐 텐데 그늘에서 꽃이 피었느냐? 천한 계집아이는 오늘은 꽃 심어 팔고 내일은 불 때 밥 짓는 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랴? 천한 계집아이는 더운 날에 무성한 그늘꽃을 물에 잡고 오니 소월이 빨간 공성하랴. 한편 사진은 바뀌어져서 황금틀은 깨어지고 유리알이 부서진 채 여기저기 마룻바닥에 널려 있고 댓돌 위에는 조선신이 놓여 있다. 무엇인지 그 어린 생각에도 저들이 천당을 가고 자기 어머니만 지옥을 간다면 좀 불공평하리라고 생각해졌다. 그는 비로소 한 절망에 가까운 남에게 속았다는 감정으로 받는 서름 때문에 좁은 숨통이 탁탁 막히고 격렬히 울었다. 범내의 흰 얼굴은 월간을 받아 처참히 보인다. 내가 어쩌자고 내 어머니의 방 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금방울 소리로 가득 채우던 시대에서 멀리 지나왔던가. 길바닥에 입말팔에 밟힌 이름 없는 작은 풀까지 꽃피는 4월 모일에 인생의 꽃을 24세의 젊은 부인은 단도로 자처하였다. 하시나 불량객인 가련한 아이에게는 춘향별이 돌아오는지 절기는 하수동 3개가 지나면 다시 양춘이 오건만